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는 참 아직 들어도 아직 어색해요. 그렇죠?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그렇구나. 예. 요즘 와서 처음에 비해서 좀 이렇게 사람이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죠? 이제 처음에 딱 들어보고서 아이씨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점점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지 아니면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러다가 또 이제 1월 되면 또 우르르 들어오시다가 또 점점 또 빠지세요. 항상 그래요. 자, 우리는 근데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자, 어제 그 본사에서 합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코엑스에서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 스테이크도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했죠.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기분이 그래요. 원래는 다 모인 다음에 밥도 주고 술도 한잔 하고 막 공연도 보고 옛날 뭐 홍진영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올해는 어제는 김연자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예. 실물 뭐 요만하세요. 그래서 지나가실 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했죠. 내년에는 우리도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모여서 하겠죠. 설마.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아시겠죠? 예, 예,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예, 그렇죠. 자, 이제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뭘 했냐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했었죠. 양도소득세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는 지난주에 이제 양도세 처음이 530페이지인가? 맞죠? 예, 530. 예, 그때부터예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과세 대상이에요. 예,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 때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맞아요? 그게 취득세예요? 그건 재산세잖아, 그렇죠? 취득세는 뭐였어요? 취득세. 자, 토지, 건축물 또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그리고 양식업권, 광업권, 양식광어회 그리고 임모. 재산세 때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그러면 우리 종부세는 뭐였습니까? 종부세. 그 중에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은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죠? 다 가보죠 이제,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얘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 1그룹, 주식 1그룹, 파생상품 1그룹, 신탁계획 1그룹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범위가 아니고 여기서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등입니다. 네, 부동산 등이에요. 여러분 맨날 물어보지만 복수하신 분 지난주에 한 거 복수했다. 예. 미안하다 안 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그죠? 예, 좋습니다. 그죠? 어제 그 모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맨날 책을 공부하면 그냥 락화에 넣어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거만 하고 이거 복수를 안 한다는 거니까. 어제 임모 교수님이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죠? 하여튼 그리고 전 누구랑은 얘기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여튼. 예. 자, 먼저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건물. 자,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있었죠? 입주권, 분양권. 그렇죠. 이게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같은 게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중개 많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전세권. 그렇죠. 네, 전세권. 자, 또 지상권. 잘하셨네. 그다음에 또 임차권. 그렇죠. 자, 임차권인데 무슨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역시 그렇죠. 예, 등기가 된 임차권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절대로 아니에요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지역권은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시설물 이용권이 들어갈 거예요. 자,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골프 회원권하고 이제 콘도 회원권 같은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는 얘는 중요해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권이에요. 자, 우리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상으로 뭐라고 불러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근데 내가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만 받은 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영업권은 영업권이지만 반드시 뭐랑 함께 넘겨야 돼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 넘겨야 됩니다. 사업용 자산과 함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별도란 말이 나오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영업권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주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특정 주식 A가 있었어요. 예, 특정 주식 A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50, 50,
50.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나 봤더니 과점 주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점 주주가 뭐 한두 주 판 건 아니고 자, 총 주식의 몇 퍼센트를 50% 이상을 팔게 되면 자, 얘는 한 번에 팔 수도 있지만 짜잘짜잘 팔 수도 있잖아요. 자, 몇 년간 통산했어요? 3년간 그쵸? 3년간 통산을 해서 이만큼 넘기게 되면 사실은 주식이라고 별도로 있긴 있지만 이건 주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특정 주식 이제 B가 있었습니다. 특정 주식 B는 일단 운영하는 업태 자체가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회사 중에서 자산 중에 자 부동산 등의 비율이 몇 퍼센트? 80% 이상이어야 되고 자 몇 주를 팔아야 돼요? 한 주 이상만 팔아도 이쪽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거에 뭐였냐면은 이거 양도니 이거 양도 아니니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얘는 자, 양도입니다. 우리 양도의 정의가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이전입니다. 자, 소유권의 이전은 이전인데 자, 유상 이전이에요, 무상 이전이에요? 자, 반드시 유상 이전입니다. 유상 이전. 자, 하지만 우리 취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상 취득만 있는 거 아니죠? 예,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고 원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취득해서 넘기는 거는 반드시 유상으로 넘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가 뭐뭐 있었냐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가 여기 있었고 자 그리고 서로 교환도 이제 양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양쪽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물 출자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를 하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죠. 자, 그리고 대물 변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대물 변제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이혼 시의 위자료, 그렇죠? 예, 이혼 시의 위자료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남편인데 내가 물건을 위자료로 넘기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건 아니고 내가 결혼 생활 중에 건물이 두 채 있었는데 재산 분할로 넘겨준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상으로 넘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양도세는 소유권을 넘겨줬네. 근데 뭔가 대가를 받았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 부담부 증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부담부 증여는 유상 거래도 있고 무상 거래도 있는 이제 복합적인 거래예요. 자,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게? 채무에 해당하는 게 해서 채무를 넘겨받는 사람이에요, 넘기는 사람이에요? 채무를 넘기는 사람이죠. 넘기는 사람은 이제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 어이구 얘는 양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환지 처분이라고 했어요. 자, 환지 처분을 통해서 단순하게 지번만 바뀐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지목만 바뀌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보류지에 충당한다라는 말 썼습니다. 자, 보류지에 충당한다. 자, 두 번째는 이름 자체에는 양도가 들어가요. 자, 양도 담보입니다. 자, 양도 담보는 양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양도?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렇죠. 예, 변제에 충당 시에는 얘는 양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 담보가 뭐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원래는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유권 넘겨줘라. 대신에 돈을 갚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양도담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는 공유물의 분할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유물을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지만 자, 이제 요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자 가져올 때 A는 이만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B는 이만큼만 가져왔습니다. B는 자 근데 내목보다 초과해서 가져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A는 승계 취득으로 받듯이 B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이만큼 갖고 와야 되는데 이만큼 넘겨주면서 내가 돈을 만약에 받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했었고 자 다음에 네 번째 나왔던 거는 매매 원인 자체가 매매 원인이 무효입니다. 무효의 소예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양도 아니다. 처음에 잘 건너갔는데 이건 내가 사기 맞은 것 같으니까 난 소송 걸 거야.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오는 거 이게 무슨 양도냐라고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위자료는 양도이듯이 자 이혼 시에 뭐예요? 이혼 시 재산 분할. 이혼 시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고 자 여섯 번째 우리 이제 신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가는 거 이거 취득세도 비과세였잖아요. 재산세도 누가 냈어요?
위탁자가 냈었죠. 그러니까 양도도 아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는 일정한 농지의 교환이 여기 들어갔어요. 자, 교환 보시면 자, 요렇게 A 영감리하고 B 영감리하고 경계가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논농사 짓기가 영 망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갈라다가 두 개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경우여야 되고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요 부분이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20% 그렇죠. 20% 넘으면 안 됩니다. 이하 그렇죠. 요게 이제 양도고 이게 양도고 아니고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했던 주제는 뭐였냐면은 우리 취득 시기 양도 시기에 대한 거였습니다. 취득 시기 양도 시기에 대한 거. 자, 우리 취득 시기부터 양도 시기까지를 뭐라고 해요? 보유 기간. 그렇죠. 오케이.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 이때 취득. 자, 이때로부터 자, 보유 기간을 양도했다. 양도 시기. 자, 이때는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라는 게 있었죠. 자, 뭐죠? 세율이 달라져요. 가장 큰 건 세율이에요. 자,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그냥 장특공이라고 쓰면 아, 그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구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 같은 경우에는 유상, 무상, 원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양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상만 나오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건 돈 주고 사서 돈 받고 팔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취득 시기가 등기가 중요한 겁니까? 돈 다 준 게 중요한 겁니까? 돈 다 준 게 중요하죠. 그 무슨 날? 잔금일. 근데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쓰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잔금일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양도세 때는 계약서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계약서는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아니 믿어요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돈 주고 사면은 대금청산일이에요. 사실상 잔금일을 얘는 이름을 대금청산일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였죠. 대금청산일. 네, 대금청산일. 자, 요거하고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고 얘는요, 돈을 다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 다 준 날. 근데 이거는 알 수 있지만은 1990 몇 년도에 산 거 대금청산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무슨 날로 가요? 무조건 등기일로 갔었죠. 자, 상속받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이에요. 뭐 이거보다 더 정확한 날은 없습니다. 근데 증여 좀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자, 증여인 경우는 언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렇죠. 증여를 받은 날이에요. 예,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날이에요? 등기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증여계약서도 안 믿는구나. 얼마든지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시 취득 물리적으로 다 완성된 것도 중요하지만 써도 좋습니다라고 승인을 내주는 걸 뭐라고 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입니다. 자, 요거하고 정말로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될 거예요. 둘 중에 빠른 날인데 우리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무허가. 자, 이런 경우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사실상 사용일로 갔어요. 자, 점유시효 취득을 했습니다. 점유시효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시효 완성일이에요. 점유 개시일이에요. 점유 개시일이었죠. 이때는 길게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유 개시일. 자, 이제 요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양도 쪽에서는 특이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수용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수용도 우리 양도가 맞다라고 했죠. 내 소유권이 이제 시행자 이름을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인데 수용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안 받고만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뭘 하나 더 써요? 수용 개시일. 그렇죠? 수용 개시일입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거 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고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복습이잖아. 안 보면 어떻고 보면 어때요?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안 보고만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장기로 장기 할부로 취득을 한다든지 장기 할부로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뭐였죠? 여기 인사등. 인사등이 인도일, 사용 수익일, 사용 수익일. 자, 또
등기일이 될 겁니다. 등기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장기는 인사동 옆에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고 있다. 탑골공원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했었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봤었습니다. 요 계산 구조는 요거 좀 지울게요. 왜 12월 25일 날 무슨 일 있어요? 아, 크리스마스라고?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랑 크게 관계 있습니까? 없죠. 저도 그냥 토요일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죠? 네,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때 뭐 어릴 때 잠깐 들떠봤고 초등학교 9학년부터는 전혀 들뜬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들었던 건 이제 막 20대 초반에는 그때 막 명동 막 가면 막 사람들 막 많았잖아요. 거의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지금 생각하면은 아유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그렇죠? 자, 이건 아셔야 돼요. 요거는 근데 진짜 이제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안 보고 말씀하실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요 계산 구조만큼은 요건요. 자, 먼저 어디에서 출발해요, 우리? 예, 양도 가액에서 출발합니다. 뭘 빼죠? 예,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는데 여기까지 빼고 나면 양도 차익이에요. 요게 이제 양도 차익입니다. 근데 이득이 나면 양도 차익이지만 손실 나면 양도 손이 되겠죠. 자, 우리 뭐 빼줍니까? 취득가액. 그렇죠? 예, 취득가액을 빼줍니다. 자, 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우리 자본적 지출액이 뭐예요? 자본적 지출액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들어간 건데 그냥 단지 현상 유지 개념이 아니라 자, 뭔가 가치가 올라간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자, 또 예, 내용 연수가 올라간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도 뺄 수 있다. 자, 그리고 양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양도 비용. 자, 요 세 가지를 그래서 뭐 취자양이라고 외우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취자양. 중국집 이름 같죠? 그렇죠? 자, 양도 차익에서 빼는 거는 뭘 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공이라고 할게요.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빼야만 양도를 통한 진정한 순이익입니다라고 해서 양도 소득 금액이 돼요.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 금액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소득 공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름 자체가 양도 소득 공제가 아니라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그렇죠.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예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빼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과세 표준이 되겠죠. 과세 표준. 자, 우리 과세 표준 나왔으니까 항상 뭘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하고 자, 그래야만 이제 산출세액이 될 겁니다. 산출세액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뭐 양필이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요? 양본과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외우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그 유치하면 그냥 외우셔도 관계없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요 방법이었어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죠. 네, 취득가액을 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필요경비. 우리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빼서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양도 차익을 구해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 양도가액, 취득가액 전부 다 실제거래가 원칙이에요. 실질가액, 실제 취득가액에서 실제 지출된 거를 뺍니다. 근데 내가 신고를 안 한다. 그럼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도 요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신고도 안 했는데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거 뭘 떼어보면 돼요? 등본.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등기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으면 실제가액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다. 자, 그다음에 뭘로 가요? 매매 사례가. 그렇죠? 자, 그리고 없다. 감정가액을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매매 사례가 그리고 이제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없다 싶은 경우에는 뚝 밑으로 떨어져서 뭘로 가요? 그렇죠. 이제 기준시가대로 갑니다. 우리 기준시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가 표준의 공시 가격이랑 같은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준시가대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요? 양반. 얘는 뭐라고 했어요? 쌍놈이에요. 양도면 쌍놈. 같이 겸상이 안 돼. 같이 겸상이.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쓰게 되면은 뭐다? 그렇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는 순서대로 먼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에서 매감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가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고 이걸로 쓰면은 이제 여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득가액은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은 이거에서 일로 가는 형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뭐예요?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자, 환산 취득가액이었죠. 환산 취득가액.
자, 그래서 요거 외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매감기, 매감환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들, 얘네까지도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들, 너희들은 별동부대, 그렇죠? 얘네들은. 자, 그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를 요조 실제가액으로 쓰려면은 자 반드시 취득가액을 뭘로? 실제가액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일 필요식은 없어요. 이게 무조건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실제로 써야만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백날 실제로 쓴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만약에 환산 취득가액을 썼다, 그럼 얘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요거 매매 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쓰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빼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를 빼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취득 시의 기준시가에 곱하기 이제 3%를 뺍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필요 경비에 대한 자, 무슨 공제? 계산 공제라고 합니다. 계산 공제가 아니라 계산 공제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이거 포기해 버리고 얘만 쓰는 방법도 있고 32회 때 계산 문제가 요거였다까지 했어요. 그렇죠? 됐죠? 자, 오늘은 이제 54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힘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는 거를 기본 과정부터 PPT로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PPT가 나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보니까 다 여쭤보면은 PPT로 하는 게 낫다는 분이 있고 그건 너무 그냥 툭툭툭 넘어가서 이게 좀 별로입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치? 예? 예, 저 힘든 건 상관없어. 저 힘든 거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쓰면 돼요. 그냥 그거는 관계 없는데 그렇죠. 하여튼 숨 차요. 자, 이게 정말 두 달이 빨리 가죠. 네, 벌써 이제 마지막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대박이에요. 금방금방 합니다. 요 꿀 같은 일주일 동안 잘 보내세요, 여러분. 잘 보내시는데 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됐고요. 그냥 그래 잘 쉬세요. 그냥 잘 쉬시면 되고. 예, 이제 앞으로는 요 때 아니면 쉴 날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 때 일주일을 쉬는데 설날 때까지도 그다음 괜찮아요. 추석 연휴 때는 그때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추석 연휴 때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총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그때예요. 그리고 한 주 더 쉬는 게 6월 말에 한 번 쉬는데 6월 말 때도 너무너무 좋은 기간입니다. 그동안 약간 복습 밀렸던 걸 한번 정리하고 딱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니까 그때는 좀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노세요. 정말로 괜히가 아니라 진짜 노세요. 예, 노셔야 돼.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는 그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빼는데 원래 실제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실제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뭐 매감기, 매감환기를 쓰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할 5가지는 뭐냐면요. 이런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원칙 말고 조금 이상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2가지는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 중에 양도 차익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3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저희 누님이라고 할게요. 누님이랑 거래를 하는데 아무래도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과세관청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세부담을 낮췄다. 이거는 부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4번째, 5번째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거래한 게 아니라 한 쿠션 건너서 거래한 거예요. 한 쿠션 건너서. 예를 들어서 집사람한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집사람이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은 그걸 또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특이한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아마 실무에 나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고가주택이에요. 네, 고가주택.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 때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고가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가 주택이나 고가 입주권이에요. 자, 지금 현재 고가 주택, 고가 입주권은 뭐냐면 원래는 비과세가 됐어야 돼요. 자, 1세대, 자, 1주택, 자, 비과세. 세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양도가액이 이 금액이 넘게 되면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12억이에요. 12억 원. 그렇죠? 자, 요게 불과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12월 8일자로 바뀌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15일밖에 안 됐죠.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일주일밖에. 일주일 전에 비로소 원래 9억 원에서 이제는 12억 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12억 넘지 않아요? 기준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 양도가액. 써놔야지.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 경우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취득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경비 그냥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1억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5억 주고 샀어요. 나머지 없어요. 자, 이거 얼마예요? 6.9억 원이죠?
뭐가? 양도 차익이. 양도 차익이. 어떤 사람은 12.1억 원이에요. 12억 천. 똑같이 5억 주고 샀어요. 없어요. 그럼 7.1억 원이에요. 근데 얘는 비과세래. 얘는 과세래. 그럼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져요? 나온 게 그죠? 예. 아, 이거 샀잖아. 야, 씨, 이거 2천만 원만 안 받으면 얘는 세금이 안 나오는데 얘는 2천 넘었다고 세금을 부과해? 이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6억 9천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절대 없는 키가 뭔지 아세요? 남자 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69 이런 거 없어요. 없죠. 168, 169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 키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올라가요. 그거죠. 170, 172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11억 9천 이거 없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면은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 12억 중에서 살짝 넘는 요 1,000만 원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7억 1,000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과세를 해야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산식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럼 7억 1,000에서 전체 양도가액이 있을 거 아니냐? 12.1억 원에서, 자, 12.1억 원에서 얼마를 뺐냐면 12억을 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12.1분의 0.1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조금만 과세하겠죠? 요게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거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우리 양도가액입니다. 자, 양도가액 15억이라고 할게요. 15억. 자,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이 그냥 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5억 원. 자, 필요 공개 없다고 칠게요. 자, 여기는 양도차익이 10억 원인데 저 산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 양도가액이 15억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10억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지 말고 산식은 그래요. 양도가액분에, 자,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요? 12억을 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지우면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15분의 3이니까. 그죠? 5분의 1이죠. 그럼 15 곱하기 5분의 1 하면 얼마예요? 2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가주택을 판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가 건물을 팔았으면은 이런 게 없어요. 상가 팔면 이거죠.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 하필이면 이게 12억이 넘네. 그럼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기는 미안하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할 거야. 원래는 비과세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12억이 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5억 원일 때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니까 과세가 되는 게 얼마예요? 이게 12억 넘는 3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5분의 1이죠. 그렇게 해서 5분의 1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법대로 나와 있는 산식은 이겁니다. 전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3억. 이게 원래 법에 나와 있는 산식인데 어렵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했을 때 양도차익 10억 원이었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과세가 되는 부분은 얼마나? 3억에 대해서 과세할 거 아니에요. 요게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요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그럼 이게 3분의 2죠.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됐죠? 요거는 나오게 되면 계산 문제로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비과세해주고 싶었다. 근데 양도가액이 12억이 넘었다.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면 다운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근데 과세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건데 15억일 때 10억에 대해서 과세할 거니까 아니야. 12억 넘는 3억에 대해서 과세할 거니까 그중에 양도차익은 2억 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31회 때 나왔어요. 31회 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요 5가지에 대해서는 이 5가지 중에 언제나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 근데 지금까지 쭉 나왔다가 32회 때는 그냥 전통적인 계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양도차익이라는 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5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도차익 계산 특례. 첫 번째, 고가주택이나 고가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따가 할 건데 내가 집을 팔았는데 이 팔 당시에 우리 집은 이 집밖에 하나 없는 거예요. 나도 집이 이게 하나밖에 없고 집사람은 없고 하여튼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집이 이거 하나입니다. 자,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일까요?
2년 이상이요. 그렇죠. 오케이, 2년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걸 갖췄어요. 다 갖췄는데 양도가액만 10억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양도 당시에 실제 양도가액, 절대 기준시가 12억 아닙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이에요. 옆에 괄호하고서 개정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이미 12월 8일 날 초과하는 것 말합니다. 자, 이때는 전체 양도 차익에서 12억 초과하는 부분에 속하는 양도 차익 그 비율만큼만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바로 확인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소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15억 원이래요. 오케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용비는 11억이랍니다. 요거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요. 자, 취득가액은 11억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가 돼요? 4억 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4억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는 물론 이제 요 산식을 곱하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해라? 15억일 때 4억이 과세가 됐으니 맞나요? 예. 자, 여기 3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지?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6천만 원이요? 자, 이게 지금 몇 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죠. 그럼 얘도 얼마예요, 지금? 5분의 1이죠. 그럼 5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4억 분의 5분의 1이면 8천만 원이죠. 그렇죠? 8천만 원. 5분의 4은 얼마예요? 8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예, 8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땡큐고 암산으로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눌러봐야 되죠. 그렇죠? 자, 눌러봐야 되는데 요 산식을 그대로 이제 곱하셔도 관계없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 15 대 4는 3 대 X. 자, 이거 언제 배우는 거죠? 이거 두 개 곱한 거하고 이거 같다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정 어렵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이거일 때 이거면 이거일 때 얼마일까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4억 곱 만들면 5분의 1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죠? 제일 나아요, 그게. 계산기 눌러보시고 아마 지금은 계산기가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기본 과정 가면 아마 이현방 교수님이 아마 구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세법은 오히려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꼭 계산기를 갖고 계십니다 이런 거는 아닌데 우리 그 학계로는 몇 문제 나와요? 9문제에서 10문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는 뭐 좋은 건 필요 없고 아시죠? 그 쌀집 계산기. 그 흔히 말해 쌀집 계산기라고 말을 해요. 사칙 연산되고 뭐 그랜드 토탈 있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됐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얘가 31회 오케이, 31회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네,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얘는 30회 때 나왔어요. 30회 때. 이건요. 자, A라는 분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B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를 증여를 했어요. 네, 토지를 옛날에 1억 주고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5억 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5억 원. 자, 그러면 만약에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일반 증여라고 할게요.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1억에 산 아버지의 땅인데 아들한테 증여할 당시에는 5배가 뛴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예, 증여세를 내야겠죠. 자,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증여세도 5억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이제 요때 5억에 대해서 취득은 취득 원인이 유상 취득이에요, 무상 취득이에요? 그냥 무상이에요, 무상. 자, 아버지가 내는 세금 있다 없다? 아버지가 내는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아니, 아버지는 무슨 죄요? 집도 주고 무슨 세금까지 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5억인데 너 알잖아. 아버지 옛날에 여기서 대출 받은 거 채무 3억 원이 있는데 자, 이것도 네가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순간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취득세 5억에 대해서 내는 거는 똑같긴 똑같지만은 이 무상 취득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졸지에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유상으로 취득을 합니다라고 하는 게 3억이 되는 거고, 자, 무상 취득은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상 취득은 2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증여세도 얼마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이렇게 납부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요렇게 바뀌는 순간 아버지가 내야 되는 세금이 발생하죠. 자, 무슨 세금? 그렇죠.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 자, 우리 항상 유상 취득의 반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양도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요 유상 거래에 대해서 내가 아파트를 사요. 3억 주고 샀잖아요. 그 유상 취득이 3억이죠.
그럼 파는 사람 입장도 뭐란 얘기예요? 양도가액이 3억이죠. 받은 게 3억이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그래? 난 이제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가. 나머지 없다고 칠게요. 자, 이 양도가액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3억이란 얘기예요. 3억.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3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나 파는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3억을 받았으니까 3억이 되죠.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를 자세히 생각하면 뭐냐면 그래. 원래 내가 5억씩 된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채로 3억이 있었어. 내가 원래 내 주머니에서 3억이 나가야 되지만 그게 안 나가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들한테 3억 받았다가 갚았다고 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원래 3억이 나갈 게 있었는데 아들한테 3억을 받았다가 갚아버리고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이 되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다가 아버지 걸 갚아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3억 빚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요건 이해하셨죠? 그럼 이 3억은 실질적으로 인수한 요 채무가액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우리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아들아, 너 5억인데 여기 3억 부담스럽지? 네. 그럼 너 반만 갚아도 돼. 1억 5천만 네가 갚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냐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아버지 양도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그래요. 거기 담보돼 있는 그 대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넘긴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야, 더 부담스러워. 너 1억만 가져갈래? 아빠 나 1억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 1억. 그럼 요 유상 취득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넘겨진 채무가 얼마냐.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떠하는 채무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비록 거기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수된 채무. 요거에를 이제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이해는 됐죠? 자, 문제 얘예요. 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취득가액 얼마입니까? 자, 1억이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자, 어머님, 예, 어머님 맞으시죠 일단? 예. 옛날에 어떤 분한테 어머님 그랬더니 저 결혼 안 했대. 그래서 아이씨. 하여튼 예. 자, 어머님 센스. 일단 1억은 아니에요. 1억보다 적어요. 일단 딱 봤을 때 왠지 얼마일 것 같다. 8천 어떻게 나왔죠? 8천보다 적어요. 조금 더. 예, 조금요. 7천?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죠. 나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6천만 원. 자, 이게 1억에서 곱하기 5분의 3을 해야 돼요. 자, 왜냐면 이걸 만약에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양도가액 5억에 취득가액 1억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5억에 판 게 아니죠. 5억짜리를 3억에 판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억 중에서 60% 즉 5분의 3만큼은 유상으로 넘긴 거고 나머지 5분의 2에 해당하는 40%만큼은 무상으로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만 팔은 거예요. 60%만. %만 팔았으니까 이것도 얼마? 1억 곱하기 5분의 3인 0.6을 곱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고가주택에서는요. 요 3억 12억 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곱한다.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하고 얘는 양도차익을 구할 때 전체 부동산가액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싹 100% 판 게 아니라 60%만 팔고 40%는 공짜로 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땐 당연히 취득가액에서 1억 전체를 빼면 되는 게 아니라 5분의 3만 빼야겠죠. 그렇죠? 자, 이러면은 이걸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2.4억 원. 그렇죠? 2.4억 원이에요.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는 30회 나오고 하나는 31회 때 나왔습니다. 32회 때는 정통적인 계산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 33회 때 문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실제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지금은 집 하나 팔면은 12억 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얘는 많이 일어나고 요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증여하면서 대신에 보증금 나중에 네가 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1억 주고 산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라고 해도 되고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됐는데 거기에 보증금이 3억이 껴있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해 잘하시니까 이 아파트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는 양도세 낼 게 없겠네요? 없어요. 실제로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아파트인데 그거를 아들한테 대놓고 팔기에는 뭐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이게 좀 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안 나오길 빌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근데 지금 이해하셨으면 지금 그걸 이해했다. 그럼 별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부담부 증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거래가 아니라 유상거래, 무상거래가 섞여 있구나. 이걸 일단 취득세 때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양도세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상대편이 양도세도 내야 되네 라고 하는 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난 도대체 얼마가 돼서 양도 차익을 얻은 거냐 이만큼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요 세 가지. 근데 우리 요게 만약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라고 하면은 이 거래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진짜로 아들이 요거 인수한 게 맞다. 이런 경우에 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양도세 이만큼 신고납부해도 돌려줘요, 이거. 돌려줘요. 대신에 아들이 증여세 2억에 대해서만 냈을 거 아니에요. 5억에 대해서 계산해서 다시 취직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싹 다 무상으로 봐서 가끔 그랬더니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아니 유상은 취득세 때 4%고 얘는 3.5%인데 다 그냥 무상으로 보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요? 이것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증여세하고 양도세 문제가 끼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따져보고 하잖아요. 증여 풀 증여로 했을 때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했을 경우에하고 뭐가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고 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540페이지에 이제 2번입니다. 부담부 증여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자, 거기 밑줄 할게요.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이니까 60%에 60%. 자, 이거를 곱해서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기타 키로용비도 이에 준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FM대라면요, 요 3억도 원래 계산 이렇게 해야 돼요. 전체 5억 중에 자 곱하기 부동산 5억 중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거는 채무 인수한 금액이랑 같다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지워지니까. 자, 옆쪽에 우리 541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갑의 2021년 중 다음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주자을이 갑에 해당 피담부 채무 6억 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때 부담부 증여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증여 당시의 부동산 가액은 10억 원이었고 채무를 인수한 가액은 6억 원이고 증여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 가액은 3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예 그냥 그리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걸 3억 주고 샀었고 자, 지금은 한 10억 정도가 됐는데 자, 거기에 붙어 있는 채무는 6억 원이다. 항상 공부할 때도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면 낫겠죠. 나는 지금 누구다? 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난 양도세 신고해야 되니까 자, 당연히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취득가액 그다음 취득가액 및 경비죠? 맞나? 아, 취득가액이구나. 아, 나머지 경비 없다. 오케이. 없어요. 자, 그럼 양도가액은 우리 항상 뭐라고 했어요? 실제 인수한 채무가액. 지금 요 을이 인수한 게 6억 원이기 망정이지 6억이 붙어 있지만 아유 을, 야 너 반만 책임져라. 3억만 책임져라.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억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넘기고 정말로 받아온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요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조건 이 금액이 있다고 제가 출제위원이면요. 거기에 거의 등기부 등본상에 뭡니까 그 저기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고 실제 인수한 금액 얼마다. 전 두 가지를 낼 거예요. 저 같으면. 하여튼 그래, 그죠? 예. 저 같으면 그럴 거라니까. 무조건 거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인수한 금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6억 원 됐어요. 자,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원 전체 빼주는 게 아니죠. 내가 옛날에 이 상가 건물을 3억에 샀다 하더라도 3억을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10분의 6을 곱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6, 3, 18이니까 1.8억 원이죠. 자, 6억에서 1.8억 빼면 얼마입니까? 이게 4.2억 원이에요. 양도 차익은 4억 2천이 될 겁니다. 요것도 몇 번만 연습해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이해하셨는데요? 다른 저기에 비해서 잘 이해하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더 쉬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자, 세 번째입니다. 많이 좀 어려우시네. 자, 이름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이때 부당한 거는 누가 봤을 때 부당한 거냐면 과세관청이 봤을 때 부당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만약에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아파트 거래를 한다라고 할게요. 누님한테 파는데 제값 다 받을 수 있나요? 없죠. 아무래도 싸게 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갑이라고 하고 누님은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사요. 나는 이 아파트를 옛날에 얼마 주고 샀냐면 1억 주고 샀어요. 1억. 자, 그리고 누님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3억 원에 팔았습니다. 3억 원에. 근데 이게 지금 시가로 따지면 사실은 5억 원이에요. 시가가. 그러면 이게 제3자한테 팔았다 이러면은 일단 별 문제는 없어요. 물론 사실은 원래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우리 시험이랑 관계없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였다. 이러면 이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신고를 할 때 갑은 자 양도 가액은 얼마라고 신고했겠어요? 3억이라고 신고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취득 가액은 얼마냐면 1억이라고 신고했을 겁니다. 나머지 경비 없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을 얼마라고 신고한 거예요? 2억이라고 양도 차익입니다. 신고를 했어도 과세관청에서는 이거를 부인하고 5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나는 이렇게 신고했어도 자 양도 차익이 졸지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은 그대로 인정하고 4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건이 뭐냐면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돼. 반드시 특수관계자. 나중에 우리 기본과정을 가시게 되면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렇죠?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우리 6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하는 경우 6촌 형님, 동생 간 거래를 했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뭐냐면 혈족은 피가 섞인 사람이고 인척은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있을까? 나하고 처남 피가 섞였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남이요. 사실은 그죠? 처남. 나하고 동서 형님 안 섞였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는 돼요. 그렇죠? 자,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켰다. 요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자 무조건 너희들이 주고받은 거하고 상관없이 뭐대로 시가대로 다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거래를 좀 이상하게 해야 그런 겁니까? 자 시가와 당신들이 주고받은 거래가액 있잖아요. 네,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을 넘는 경우예요. 혹은 자 시가에 곱하기 5%.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이 넘는다든지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5%를 넘는다든지 이러면 부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이걸 볼게요. 지금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이 넘어요? 안 넘죠? 2억이니까. 자, 하지만 시가의 5% 넘을까요? 여유 있게 넘죠. 자, 시가의 10%가 5천만 원이죠? 시가의 5%면 2,500이죠? 2,500만 벗어나서 거래를 해도 이거는 그렇죠.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시가가 사실은 3억이에요. 시가가 3억. 근데 누님한테 판 게 5억에 팔았어요. 이거 뭐라고 할까 안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라고 안 해요. 그거는. 과세관청에서는 더 들어오는 거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이해하셨죠? 요것도 기억하셨죠? 요거 어떻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시가보다 싸게 판 것도 그래요. 싸게 판 것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옛날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올 때도 요 1억에 사온 게 사실은 이거 아파트 진짜 5천만 원밖에 안 가요. 근데 비싸게 사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도 특수관계자였대요. 이것도 그럼 부인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남들한테는 야 5천이면 사는데 너 왜 특수관계자한테 비싸게 사줬냐? 이것도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라 한다는 거예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다는 거는 양도세에서는 야 원래 나는 이게 픽스가 돼 있는데 원래 이만큼에 취득해야 되는데 비싸게 이만큼 취득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하고 사는 거는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이만큼에 팔 수 있는 걸 요만큼에 팔았다. 이것도 뭐라 하는 거예요. 즉 저가로 양도한 것도 뭐라 하고 고가로 취득을 해준 것도 뭐라고 합니다. 이건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이것만 정해져 있어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 경우. 근데 제가 문제 나오게 되면 이거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옛날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요거는 그냥 시가대로 취득을 했고 요거를 좀 이렇게 저가 양도한 거 요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예요. 541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3번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 가격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인데 거기 밑줄 볼게요. 저가로 양도한 것뿐만 아니라 고가로 취득한 것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당신들이 거래한 거래가액을 부인해버리고 자, 시가를 양도가액,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근데 거기 밑에 플러스에는 이제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3억 원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자, 요때 두 가지 저가로 파는 것뿐만 아니라 고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렇게 양도 차익 계산하는 특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실거래 아니면 매감기, 매감환기로 했었는데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게 있었고 또 마찬가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자체가 전체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무 부분이니까 취득가액도 부동산가액에서 채무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만 그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거래는 잘 하긴 했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너무 싸게 팔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비싸게 사준 경우에 그거 자체를 부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이 넘는다든지 시가의 5%를 넘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10분 동안 쉬겠습니다.